안녕하세요. 위사연TV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보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 사회복지 정책론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이는 파란색 숫자는요, 시험에 나온 횟수, 회를 의미한다. 몇 년도에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존 롤스의 사회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존 롤스의 사회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존 롤스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벤담의 공리주의가 무엇이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는데요. 국가의 행복의 합은 국민의 행복에 합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행복이 크면 클수록 국가도 행복이 커진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데 소수의 빈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빈민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의 행복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빈민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벤담의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 효용의 총량은 강조하여,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수록 국가의 행복도 커진다라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사람 간의 효용 분배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공리주의의 분배 문제를 사람들 간의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즉,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벤담의 공리주의가 아니라, 큰 합은 벤담의 공리주의가 맞지만 어려운 사람들, 빈민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정의 원칙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세 가지 원칙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가 모든 이에게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원칙이 가장 빈곤한 사람의 복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가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을 반영하여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즉, 최소의 효용을 가진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결과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똑같이 줄 수 없으니 시작점만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존 롤스의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존 롤스의 사회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모든 이에게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1원칙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2번 사람들 간의 효용의 분배보다는 사회 효용의 총량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죠. 정답은 2번이네요. 사람들 간의 효용의 분배를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효용의 총량보다는 사람들 간의 효용의 분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3번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죠.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 4번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이 원칙이었죠. 5번 최소의 효용을 가진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된다. 3원칙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사람의 분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지만 자유, 평등, 효율성, 효과성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적극적 자유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가치이다. 자, 자유에겐 두 개가 있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침범해서
괴롭히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피해 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소극적 자유입니다.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국가에 이야기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 자유예요. 자,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 경제를 의미합니다.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 경제를 좀 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번, 결과의 평등은 재분배에 적극적인 특징이 있다. 그렇죠. 결과의 평등이에요.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두 다 똑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재분배에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 기회의 평등은 평등 개념에서 가장 소극적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기회의 평등은 말 그대로 기회만 평등한 거죠. 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가장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고요. 기회의 평등이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 아동수당은 사람의 욕구나 기여와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가 제공된다. 그렇습니다. 사회수당격인 이 아동수당은요, 사람의 욕구, 기여 이런 거와 상관없이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귀속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느냐. 즉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요. 8세 아동이 있는 집에는 똑같은 금액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파레토 효율성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렇죠.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는 그 효율성이죠. 그래서 절충으로 서로 이제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절충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파레토 효율성인데요.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자 1번이다. 자유의 평등이 이 적극적 자유는 신자유자들이 강조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자, 기업, 가치 중립적 특징이다. 자,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도 쏠리지 않고 중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가치 중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사회복지 정책은요, 쏠려 있죠. 가치 지향적, 가치 판단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정책들은 누구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부분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보편주의적 성격들이 있지만 이런 보편주의적 성격들에 대한 복지는 많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중립적이지 않고요. 가치 판단 지향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쏠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맞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정해놓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요? 이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디귿,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입니다. 개인의 잠재 능력을 향상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요.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고 누워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자부활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너네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도와줄 테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잠재 능력 향상입니다. 자, 리을. 경제 안정의 안전장치의 기능을 한다. 자, 경제와 사회복지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부자들에게 많이 세금을 걷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자들이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요, 쓰는 돈들의 양들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 물론 비싼 거 물건들은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밥을 먹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라고 한다고 하면요, 밥을 뭐 하루에 10끼 먹는 거 아니고 20끼 먹는 거 아니고 거의 2끼 아니면 3끼를 먹을 텐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소수의 사람들의 보다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용을 처리해서 그 돈을 쓰게 해서 경제를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올바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런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법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독으로 구빈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와 같이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다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억 길버트법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하였다. 이 길버트법이 작업장법 다음에 나온 것이 길버트법이잖아요. 이 토마스 길버트법, 이게 뭐냐면 작업장에서 일하는 빈민들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길버트법입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노동 능력이 있거나 또는 빈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작업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원해구호죠. 원해구호를 실시해서 빈민들의 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길버트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스피넷랜드법은 노동 빈민에 대하여 구제를 허용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스피넷랜드법은 빵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족 수에 맞게끔 돈을 줬었죠. 뭘 줘요? 빵을 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이냐 3명이냐 이런 거에 중요하게 이제 줬던 것들처럼 노동을 하고 있는 빈민에 대해서 구제를 허용한 것이 이 스피넷랜드법이다. 그래서 구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스피넷랜드법이 신구빈법이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없어진 법이 이 스피넷랜드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빈법은 빈민의 비용을 구빈세로를 활용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구빈법이 1601년에 구빈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세금이 구빈세예요. 그래서 지역 유지들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빈민들을 도왔던데요. 이 구빈비들을 좀 활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을 정주법은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였다. 자, 정주법이라고 하는 것 다른 이름이 있죠. 우리 거주지 제한법이라고 합니다. 너네 자꾸 움직이지 마라고 한 거죠. 우리 작업장이 이렇게 있으면 작업장 안에 많은 비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임금이 다르니까 어디 가려는 거야? 많이 주는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빈민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에는 빈민이 없어지고 여기에만 가죠. 이쪽은 뭐가 생겨요? 구빈비가 상승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야? 일꾼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마라고 얘기해서 만든 거주지 제한법인 정주법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동의 노동을 보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장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장법은 아동의 노동 조건이나 근로 환경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뭐 9세 미만의 아동은 노동 금지시키고 9세에서 13세는 9시간 노동, 14세에서 18세는 12시간 노동, 18세 미만은 야간 노동 금지, 뭐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아동들을 좀 보호했던 것이 이 공장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을이 틀렸네요. 자, 올바른 것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번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독일입니다. 물론 이 독일의 문제가 이렇게 또 자주 출제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독일의 역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한국과 영국의 역사들이 좀 많이 몰려 있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산재보험은 사용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노동자만 보험료를 부담한다.
자, 잘못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이 산재보험이 1884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산재보험이 188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때 어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죠. 사용자만 부담금을 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1883년 제정된 산재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뭘 이야기했어요? 1884년에 산재보험이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1883년에 만들어진 사회보험은 건강 혹은 질병보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통하고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원래 조금씩 돌고 있던 공제조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제조합들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 건강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84년이다. 산재보험은 84년에 만들어졌다. 자, 3번. 질병건강보험은 다양한 공제조합을 토대로 만들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네요. 제가 공제조합들을 토대로 해서 건강보험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노령 폐질연금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였다. 사용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산재보험이죠. 그리고 노령 폐질연금이니까 이게 188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모두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이 노령 폐질연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사회보험은 권리가 아니라 자선으로의 복지 개념에 더 부합한다는 의의가 있다. 자, 사회보험은요,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선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인정이 되고요. 우리 이제 자선의 복지 개념이 더 강한 거는 공공부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6번면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영국이 최초로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1601년 구빈법을 얘기해서 사회복지를 처음 썼고요. 1883년 사회보험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것이 독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1929년 대공황이 터지죠. 대공황이 터져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1935년에 만들어진 사회보장법이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뉴딜 정책은 케인즈주의의 사상을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 케인즈주의의 사상이 뭐냐? 유효수요 이론입니다. 유효수요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지금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 자금을 풀고 사용을 해서 다시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유효수요 이론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업을 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줘서 돈을 쓰게 하고 그러면 물건이 팔릴 것이고 물건이 팔리다 보니 공장은 다시 가동을 해야 되고 가동을 하려면 사람을 써야 되니까 실업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순선안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뉴딜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케인즈주의의 유효수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이 뉴딜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푸드 스탬프. 이게 쉽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식품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식품권. 식품권은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는 그런 가족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줬던 것이 푸드 스탬프예요. 그래서 이게 바우처 카드인데요. 예를 들면은 쌀 몇 킬로, 빵 얼마 이렇게 적혀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있는 이 바우처 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푸드 스탬프다.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푸드 스탬프가 맞습니다. 자, 4번. 사회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과 건강보험이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왜 그러냐? 사회보장법은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미국은 건강보험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을 오바마 대통령이 모방을 했죠. 그래서 그걸 배우고 가서 만든 것이 오바마 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또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인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렸죠. 자, 이런 것들처럼 미국은 아직까지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다. 자, 5번. TANF는 AFDC를 개편한 공공부조제도이다. 맞습니다. 60년대 그 빈곤과의 전쟁을 하면서 AFDC라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했었는데, 요게 이제 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TANF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 5년 한시부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5년 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편한 공공부조제도가 TANF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이네요. 틀린 거 4번입니다. 7번. 산업화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산업화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산업화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산업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산업화가 생긴 곳들에게는 유사하게 법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해서 수렴 이론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기억, 유형이 다른 복지 국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렴 이론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니은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복지국가가 가능해졌다. 그렇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그러니까 노동자에게도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가능해진 겁니다. 디귿,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 과정이다. 자, 모방이래요. 모방. 자, 모방은 뭐예요? 확산 이론이죠. 확산 이론.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으로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확산 이론이다. 그래서 개요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영향을 줬던 것들이 이것이 바로 확산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마샬이 있다. 자, 이 마샬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시민권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마샬입니다. 그래서 공정사회로 이루어지는 시민권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마샬이다. 그리고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요, 자, 윌렌스키가 산업화 이론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는 학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틀린 것이에요. 자, 정답 찾으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에스킨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겁니다. 자, 에스킨 앤더슨은 복지국가 유형을 3부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유형의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조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요. 탈상품화예요. 탈상품화가 무엇이냐? 탈이죠. 탈이 벗어나다. 어디에서? 상품에서. 사람이 상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뭐예요? 내가 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국가가 도와주는 게 많은 거고요. 탈상품화가 낮을수록 누구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탈상품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탈상품화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자조사라고 했죠. 자유주의는 탈상품화가 낮고요. 조합주의는 탈상품화가 높고 사회민주주의는 탈상품화가 가장 높다라고 해서 3부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탈상품화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조합주의는 자조네요. 조.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를 보인다. 낮은 탈상품화 효과를 보이는 것은 자유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주의가 가장 낮은 탈상품화다. 주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다. 아니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구조를 좀 얘기하고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은 조합주의가 그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이야기한다. 그럼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수당적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한다. 자, 성장과 복지에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 균형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조합주의가 아니라 사회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 민주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5번. 스페인은 사회 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프랑스도 보수주의예요. 프랑스도 보수주의고, 우리 덴마크와 아니면은 스웨덴, 이런 동유럽들 있죠. 동유럽들이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고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미국도 있지만 영국도 자유주의, 독일, 프랑스 이런 곳들이 이제 보수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복지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탈상품화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게 됩니다. 9번 반집합주의. 자, 우리 조지아 웰딩은 3분법을 4분법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반집합주의는 반소패마예요. 그래서 반집합주의 뭐예요? 이 반집합주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자유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반집합주의입니다. 그리고 반집합주의가 다음에 이야기 변경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신우파라고요. 우파 좌파 얘기하죠. 신우파. 보수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반집합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집합주의가 선호하고 있는 가치가 아닌 것, 자유, 평등, 공평, 가족, 개인주의. 자, 신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보수주의. 뭐한 거야? 네 스스로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노력으로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죠. 자, 평등은 뭐예요? 누구나 똑같이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반집합주의에서 신우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평등하냐? 불평등하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평등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집합주의입니다. 그래서 평등은 이 사회 민주주의에서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평, 능력대로 갖고 하는 게 공평이고, 네가 어려우면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 개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반집합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평등이 반집합주의에서 선호하는 영역이 아니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 중 할당책입니다. 할당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할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줄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할당, 귀보진자, 이게 네 가지로 구분돼서 옮기는 것이 할당이다라고 해요. 속해져 있느냐, 아니면 국가에 기여를 한 게 있느냐, 아니면 보험을 내는 것처럼, 아니면 전문가의 진단이 있느냐, 아니면 자산 조사를 통해서 돈이 없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할당 체계가 이루어진다. 자, 1번 실업급여는 보편주의적 제도에 속한다. 자, 실업급여는 보편주의적 성격이 맞죠.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죠. 귀보진자, 이 안에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 기여를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보편주의적 제도에 속하면서 뭐에 들어간다고요? 보상 차원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납부하신 분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보상의 개념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인과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은 목표 효율성이 높다. 인과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은 모두 똑같이 도와주기에 목표 효율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도와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모두 다 도와주는 거죠. 부자에게도 주는 거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은 낮고요,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선별주의는 사회 통합에 효과가 있다. 선별주의는 뭐 하는 거야? 선별해서 준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준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싫죠. 효과가 없어요. 보편주의가 사회 통합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보험 대상자는 공공부조 대상자보다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왜? 우리 병원 갈 때, 우리 건강보험을 예를 들면 병원 갈 때 어때요?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낙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공공부조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장에 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것이 쌀을 준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쌀을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보험 대상자는 공공부조 대상자보다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5번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자, 그랬으면 좋겠지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죠. 자, 공공부조의 급여 중 하나로서 뭐예요?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예를 들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하위소득 70%에 속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고요. 자,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18세 이상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뭐 받는 거예요? 하위소득 70%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애인연금이다. 그래서 보편주의가 아니라요,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분석틀 중 급여체계예요. 급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급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뭘 줄까? 그래서 우리 급여는 보통 현물이냐 현금, 증서, 기회, 권력 요 5가지로 주는 것이 이 급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권력은 재화나 자원을 통하여 영향력을 재분배를 의미한다. 그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재분배의 의미를 합니다. 자, 니은 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의존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문가의 판단을 한다. 이 진단이죠. 귀보진자네요. 귀보진자. 이거는 할당책에서 나오는 거죠. 할당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귀보진자입니다. 디귿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제도는 자산조사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그렇죠. 모두 고려하는데 자산조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할당책에 되죠. 귀보진자잖아요. 자산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자, 보상. 귀보, 또 보상도 여기 들어가겠네요. 할당체계에. 보상은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근거하는 원칙이다. 이것도 모두 할당체계네요. 그러니까 귀보진자하는 거죠. 진단, 자산조사, 보상. 자, 이것들은 다 할당체계에 대한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틀린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기억만 옳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사회복지 정책 분석들 중 재원이에요. 재원. 이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그대로 돈이죠. 그거 어떻게 줄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줄 거냐, 뭐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돈으로 줄 거냐, 현물로 줄 거냐 이렇게 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려고 하는 돈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타나서 도와줄 거냐라고 하는데 크게는 이제 공공과 민간 재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는 역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역진성이 뭐예요? 역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많이 써도 세금을 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역진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누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이 번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이 누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용료는 모두 다 똑같잖아요. 많이 벌어도 10,000원, 적게 벌어도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역진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조세는 강제적으로 납부하고, 그렇죠. 조세는 강제적으로 납부하고 사회보험료는 강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로요. 강제적으로 납부하죠. 그러니까 조세도 강제적으로 납부하고요. 이 사회보험료도 이 강제적으로 납부합니다. 자, 조세 지출도 사회복지 재원 중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조세 지출도 사회복지 재원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만 부담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 이제 공공부조 법제에서 배우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부담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누진적이다. 자, 우리 소득세는
그 누진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 이 소득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보험료도 누진적 성격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런데 무조건 다 있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상한제가 있죠. 상한제가 있어서 얼마 이상 되면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요. 근데 소득세는 번 거에서 무조건 다 내기 때문에 소득세가 더 누진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가 소득세보다 누진적인 게 아니라 소득세가 사회보험료보다 더 누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요. 조세지출도 사회복지 공공지원 중 하나입니다. 자, 전달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달체계는 공공과 민간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공공과 민간 하는데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민간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영화의 한 형태이다. 그렇죠. 정부가 만들고 위탁하잖아요. 위탁해서 니네가 운영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민영화의 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정부가 돈이 제일 많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3번 민간은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아니죠. 사회통합, 평등,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재화가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여기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은 뭐 쉽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들을 이제 수렴해서 해주기 때문에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속성,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경우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그렇죠. 중앙과 지방 같이 운영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사회보험의 관리 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하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한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단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지방마다 다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 중앙집권적으로 운영을 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14번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빈곤입니다. 자, 5분위 배수율은 상위 20% 가족의 소득의 합을 합쳐 하위 20%의 소득의 합으로 나눈 것이다. 자, 그 5분위 배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소득 분위를 5단계로 나누는 거죠. 5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위 20과 상위 20을 나눠봐서 이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10분위 분배율은 5분위 분배율도 있고 10분위 분배율도 있죠. 10분위 분배율은 10개로 나누는 거죠. 10개로 나누고 하위 40대 상위 20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상위 20%를 하위 40%를 나눠서 2에 가까울수록 빈곤의 수가 낮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위 배수는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높은 것이다. 자, 비율이 높을수록 높을 것이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2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라고 얘기했죠.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높은 것이다. 아닙니다. 2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깝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높은 것이 아니라 소득 격차가 낮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OECD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한다. 그렇죠.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4번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로렌스 곡선에서 도출한다. 그렇죠. 로렌스 곡선을 만들었는데 다른 것들 측정하기 위해서 얼만큼 불평등하다고 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해 라고 했는데 이만큼 불평등해요 라고 했더니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산해서 진위계수로 0몇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렌스 곡선에서 진위 개수를 도출하게 만듭니다. 자, 5번 주관적 빈곤을 측정하는 대표적 방식은 라이덴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이 주관적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라이덴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에요. 10분위 분배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높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2에 가까울수록 안 되고요. 그리고 비율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있었죠. 제가 좀 전에 1번 지문 보면서 5분위 배수는 하위 20과 상위 20 소득을 봤을 때 그걸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높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건 10분위 분배율보다는 5분위 분배율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번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근로장려세제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로만 설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신청주의로 되어 있어서 우리 어떻게 해요? 5월 달에 신청하죠.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5월 달에 신청해서 추석 전에 받게 되는 것이 이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EITC 제도. 미국의 EITC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를 모델로 하였다. 아니죠. 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요,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2009년도에 2008년 소득을 가지고 첫해 이제 이 근로장려세제를 했었는데요. 뭐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만든 게 아니라 요 EITC 제도를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한 것이 근로장려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틀렸네요. 자, 디귿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그렇습니다. 자, 배우자, 그러니까 근로자가 있죠. 근로자가 물론 쉽게 하면 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이 이 빈곤하신 분들이 이제 초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근로장려세제예요. 그래서 거주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 자녀들 이런 수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들을 주고요. 근데 반대로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나올수록 밑으로 사람이 적을수록 급여들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자녀 수로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등을 차등화하였다. 그렇습니다. 자녀 수가 몇 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 이런 것들 속에 이제 급여들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자녀 수라든지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이런 것들로 차등화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바른 거 정답은 2번이죠. 니은 EITC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적립방식에 비해 부가방식은 인구 구성의 변동에 더 취약하다. 그렇습니다. 적립방식은 말 그대로 적금처럼 적립한 금액들을 내가 나중에 받는 거고요. 부가방식은 내가 낸 금액을 이전 세대가 받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되면 다음 세대가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요 이전 다음 세대들이 수가 적어져 버리면 연금을 받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 구성 변동에 취약한 것은 부가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부가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은퇴세대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이 부가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부가방식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 투자 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죠. 적립한 기여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 적립 방식이죠. 적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부가 방식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소득과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간, 많은 금액 납부한 사람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5번 기여 여부에 따라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으로 구분된다. 그렇습니다. 무기여연금. 자, 우리 기여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금 보험료를 낸 거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무기여라는 건 내가 기여를 하지 않았던 거죠.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무기여연금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중 틀린 것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시장경제죠. 시장경제. 시장경제로 돌아가자. 우리 보수주의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놔둬라.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돌아가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2번 케인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그렇죠. 빈민들에게 돈을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효 수요 이론이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3번 제3의 길은 중앙정부 책임의 강화를 강조한다. 자, 틀린 거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우리 제3의 길이 뭐예요? 중앙정부는 복지 공급을 지향하죠. 중앙정부 나 이제 복지 안 할 거야. 중앙정부 복지하지 마. 그러면서 지방정부, 민간, 뭐 기업, 아니면은 뭐 비영리, 아니면 영리, 몰라 다. 그러나 모두 니네 다 복지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주체들을 삼고요. 이 사회 투자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제3의 길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지는 하되 중앙정부는 이제 복지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제3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자, 코퍼라티즘은 자본, 노동, 국가 3자가 협력하는 3자 협동주의를 의미한다. 자, 맞습니다. 뭐 노동자, 그리고 이제 자본가, 국가 이 세 명이 협력해서 서로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코퍼라티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퍼라티즘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코퍼라티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자, 노동, 국가 3자가 움직인다. 자, 5번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을 지칭한다. 그렇죠. 이 신자유주의 정책, 이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80년대에 나오는 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 정책을 흐름을 지칭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제3의 길은 중앙정부는 복지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3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정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정책 평가입니다.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는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적정성 등이 있다. 그렇죠. 뭐 책임성도 있고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효율성 평가는 효율성이래요. 투입비의 산출이죠. 뭐요? 목표를 달성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적은 금액을 사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효율성 평가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맞죠? 비용, 편익이 뭐예요? 이익. 그래서 같은 것끼리 하는 비용 편익 분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효율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정책 평가의 목표와 대상에 따라 평가의 기준과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겠죠.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장애인이냐, 노인이냐, 아동이냐 대상에 따라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녀적이냐, 뭐 제도적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기준들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정책 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 효과 등을 추정하는 판단 활동은 총괄평가이다. 그렇죠. 끝나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 프로그램 좋았네. 미친 영향과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도 뭐 축소할 거냐, 확장할 거냐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총괄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형평성은 문제 해결 정도,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형평성의 다른 이름이 공평성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똑같이 나눠줬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형평성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요 적정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적정성에 대한 내용이지 형평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9번 사회복지 정책 결정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최종 모형은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최종 모형
맞죠. 최종 무용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거 합쳐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좋은 거 선택하는 것이 이 최종 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공공 선택 무용. 공공 선택 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반인데 A와 B가 있어요. 우리 있는데 자, A가 50, B가 50 갖고 가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A가 80 갖고 간대요. 야, 너 20 줄게 라고 했는데 싫대. 그래서 그러면 A가 그래 너 30 줄게. 그러니까 B가 생각합니다. 야, 이거 선택 안 하면 더 안 줄 것 같은데 그때 선택하는 게 공공 선택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뭐하냐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둘 다 선택하게 되는 것이 공공 선택 이론이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80 받을 수 있었는데 70 받으면 이게 손해 아니냐? 라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60 줘야 될 수도 있고 50 줘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70이면 선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공공 선택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방법. 정책 견역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하는 것 점증무용이죠. 점증무용은 과거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현재 맞춰서 보는 것이 이 공공선택 모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점증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가정으로 출발하는 것은 만족 모형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있는데 그 해결책을 모두 선택할 수도 없고 다른 것들 다 다른 해결책들 다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생각하면 이 정도 만족할 정도만 되면 그냥 선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더 이상 좋은 게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만족무형이다. 그래서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족무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공선택이론은 정책결정자인 정치가가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입각한 이론이다. 제가 공공선택 모형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공공선택 이론이나 공공선택 모형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70, 30, 이 정도면 극대화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다는 이론이 공공선택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 만족모형, 합리모형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해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맞습니다. 합리모형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합리모형을 좀 이제 고도의 합리성보다는 객관적 합리성을 좀 보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모형이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해서 최선의 선택,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 선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합리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공공선택모형이 된 게 아니라 점증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우리 사회복지 정책 특성이에요. 우리 첫 번째 이제 문제 보기도 했었는데 두 번째 특성입니다. 자,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렇죠. 사회 문제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든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 안정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번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그렇습니다. 최저 생활 보장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정책이다. 4번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 실패에 따른 국가 개입의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실패해서 국가가 개입하면서 최소한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5번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정책은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주장을 한다. 사회복지 정책,
경제정책, 이게 일관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상반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하죠. 경제정책에서는요, 사회복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성장을 해서 하는 거고, 야, 능력대로 사는 건데, 그 정책으로 해서 돈을 도와줄 필요가 있냐? 그러면 도와주면 사람들 일 안 해. 도와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은 그렇진 않죠.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모두 갖고 있지만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반된 주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1번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회보장국가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인정한다. 자, 우리 사회보장국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복지 유형 국가들이 있어서요. 뭐 웨일과 갬블이라든지 조지아 윌딩이라든지 아니면 에스팅 앤더슨이라든지 이런데 사회보장국가 누가 얘기했냐? 퍼니스와 틸톤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사회보장해준다. 그래서 사회보장국가는요, 국가의 최저 생활 보장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회보장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회보험, 사회부조를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인정한 것이 사회보장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이다. 자, 산업별로 분절되어 있다. 보수주의 누구예요? 자조사죠. 자조 조합주의가 보수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팅 앤더슨의 조합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회보험 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수주의에 대한 특징이다. 3번 미시라가 얘기합니다. 미시라는 이분법을 이야기해요. 미시라는 이분법을 이야기해서 분절된 국가와 통합된 국가를 의미한다라고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분화된 국가는 고환적 또는 자녀적 성격이 이 분화된 복지국가고요. 통합된 복지국가가 제도적 모형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번 여성의 사회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조합주의 복지국가이다. 자, 틀린 거 4번이네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요,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조합주의 복지국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의 노동 참여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여성들을 차별하고 이게 아니라요. 우리 보통 이 시기에는 남자가 가장이었어요. 여성이 와서 맞벌이를 해버리면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시장 참여를 반대했던 것이 조합주의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참여를 반대한 건 조합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기존의 계층과 지위구조를 유지하여 보수적 복지국가이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복지국가를 보는 것이 조합주의 복지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반대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촉진한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내용들 좀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정액기여 원칙, 행정책임의 및 행정통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자, 그렇습니다. 행정책임, 행정통합의 원칙을 제시하긴 했는데 자, 1번 여기 보면 정액 기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베버리지 보고서는요, 정액 기여가 아니라 정액 급여입니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액 급여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 민주적인 사회보험을 국민 최저선 달성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자, 물론 사회보험을 국민 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고요. 최저선까지만 도와주고 그 선 이상은 너네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적인 사회보험이죠. 민주적이라고 하는 건 넣을 사람이 있고 안 넣을 사람이 있고 이러겠죠.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보험이 아니고요.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사회보험만이 국민 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체제는 모든 사람이 다른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자, 우리 사회보험이잖아요. 균일한 기여 원칙이 있습니다. 균일기여. 균일 똑같은이죠. 똑같은 균일
기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균일 기여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각출금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4번 3대 전제로서 사회보험, 포괄적 의료 서비스, 가족수당, 아동수당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물론 3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뭐라고 했냐면 5대 약을 이야기하죠. 나무질이 불결해, 결핍, 질병, 불결, 무지, 나무, 나태 이렇게 이제 5대 약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수당, 포괄적 건강재활 서비스, 완전고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전제잖아요. 3대 전제. 이게 뭐냐면 3대 전제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두 번째,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람이 다치면 병원 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괄적 건강, 보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자, 세 번째, 뭐냐?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완전 고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들어가지 않고 완전 고용이다. 완전 고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베버리지 보고서가 언급한 5대 악은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나무질이 불결하다. 나무질 불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주의이다. 사회적 효과성, 모든 사람들의 목표죠. 사회적 목표잖아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률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높이는 것은 보편주의다. 맞죠? 보편주의가 가장 좋습니다. 만족도 높일 수 있는 게 보편주의죠. 이게 선별해서 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모두 다 줘버리는 것이 이 효과성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자활사업,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애인연금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뭐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이것들이 다 공공부조죠. 자, 공공부조 뭐예요? 선별이죠. 돈이 있냐 없냐 이렇게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장애가 있냐 없냐 선별하죠. 자, 이거는 선별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보편주의 아니고 선별주의입니다. 자,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은 목표효율성이 높다. 자, 목표효율성이 뭐예요? 내가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 정한 목표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건 어디 높아요? 선별주의죠. 내가 도와줄 10명만 딱 뽑아갖고 그 10명에게 1억씩 주는 것과 전체 사람들에게 100원씩 주는 것 누가 더 좋아할까요? 목표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공부조인 선별주의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보편주의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냥 운영효율성이죠. 자, 운영효율성이 보편주의에서 나타나고요. 목표효율성은 선별주의에서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별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통합이다. 자, 선별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요. 사회 분할이에요. 분열시켜버립니다. 왜 나는 안 주냐?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회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편주의다. 모든 사람에 주는 보편주의가 사회통합을 합니다. 자, 선별적 프로그램은 대상자 자격이 용이하다. 대상자 자격 관리가 용이하대요. 그러면 자격을 해야죠. 야, 당신은 소득이 얼마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안 돼요. 당신은 자녀가 많아서 안 돼요. 자, 용이한가요? 용이하지 않죠. 대상 자격 용이하다라고 하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뭐뭐뭐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줘버리는 것이 대상자 관리에게 용이하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선별주의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올바른 거 뭡니까? 1번이죠. 이 효과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4번 공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연금은 크게 사회보험식 연금, 사회부조식,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사회보험식, 부조식, 수당식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2번 국민연금제도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수정 적립 방식은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을 합쳐놓은 것이 수정 적립 방식인데 이 수정 적립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국민연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적립 방식은 세대 간의 계약을 기반에 두고 있다. 세대 간 이전을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적립 방식이 아니죠. 부가 방식입니다. 부가 방식이 세대 간 이전을 하는 거고, 적립 방식은 내가 적립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거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립 방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가 방식보다 장기적 계정 출용이 필요성이 강하다. 그렇죠. 내가 이 돈을 납부해서 저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립하고 있으면 이 적립한 금액을 더 불리기 위해서 사업도 할 것이고 뭣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재정 추계, 그래서 이 비용들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적립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가 방식은 그냥 왜 그래요? 그냥 올해 그냥 이번 달 걷어서 그냥 주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 재경 추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날 주기 때문에 이런 재경 추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 재정을 부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특히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크다. 연금 제도의 부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 방식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게 어때요? 부가 방식이죠. 세대 간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고 있던 현 세대와 낸 보험금으로 이전 세대인 부모님 세대들이 받아요. 자, 이제 이 현 세대가 늙어서 노인이 되면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시인 자녀 세대에서 납부한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세대 간 재분배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답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이 정답은 3번이죠. 적립 방식은 세대 간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적립 방식이 아니라 부가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80년 이후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기에 복지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복지 주체를 다양화했죠. 그래서 제3의 길이 나오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이제 손 놔버리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그래서 민영화 시켜서 많은 주체 공급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 2번. 우리나라의 복지 재편 방식으로 생산적 복지 국가와 근로복지 연계 복지를 강조한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적 복지. 그래서 예전에 그냥 돈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수급자들에게 뭐예요? 근로 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가지고 노동을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생산적 복지, 근로 연계 복지들을 실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인 그 근로자들에게 뭐예요? 일을 해라. 그러면은 계속 도와주게 돼. 근로장려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근로 연계 복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그러니까 70년대 온 거죠. 제 2차 그 오일 쇼크에 터지면서 위기 이후에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서구 복지도 완화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복지들을 많이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화될 수 없고, 왜 그러냐면 복지하던 걸 없앴잖아요. 복지가 국가가 돈이 없다고 복지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등은 완화된 게 아니라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 개입에 복지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죠. 신자유주의로 돌아가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복지를 축소하자는 소리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5번. 최근 복지국가는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 권리 의무 조항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는 너네가 스스로 하는 거야. 민간에서 하고 너네가 하기 때문에 그 권리 의무들을 모두 강조하게 됩니다. 자,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3번이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강화돼서 더 심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우셨나요? 개인 간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법제론 문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